네, 지금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SBS BG 앱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SBS BG 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역시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슨 개별 종목처럼 좀 많이 떨어졌어요. 3% 넘게 떨어졌죠. 네, 좀 그러네요. 지금 오늘은 유난히 이렇게 개장을 앞두고 좀 이렇게 떨립니다. 좀 무서운 게 우선 유럽도 지표 좋았거든요. 네. 뭐 독일도 늘 안 좋다, 멋졌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조업이나 뭐 할 것 없이 좋았고 미국 GDP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지표였고 2.8%. 예. 그리고 요즘 미국 지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10월 들어서는 또 어쩜 그렇게 또 민간 고용이 확 늘어요. 뭐 그런 맞아요. 시기인데 우선 저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뭐 오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것도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거 한 24불 정도 하던 맞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 24불, 25불 하던 이 주가가 120불 넘게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지금 다시 이제 33불까지 왔는데 사단이 나겠다 싶더니 결국 나네요. 아니 오죽했으면 그 어니스테인형. 아니 오죽하면 회계감사법인이 우리 못하겠다 하겠어요. 두 손 두 발 닫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힌덴버그 리서치 그때 니콜라를 갖다가 이렇게 저격했던 그 공매도 위주의 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도 몇 달 전에 이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바가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그리고 지금 실적 M7들이 실적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보내고 나서 조금 이렇게 시간의 거래 흐름도 그렇고 지금 또 이건 또 뭡니까? 뭐 고려아연 얘기야 앞선 프로에서도 엄청나게 얘기가 됐고 그냥 그게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사명을 GO 뭐 RY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고려 외국인들이 읽었을 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걸 코리아 징크라고 해놨더만 사명이 아예 코리아가 또 밸류업 지수에 딱 들어간 종목 아닙니까? 네네.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일반 공모 유상 증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뭔가 신주 인수권 권리를 침해받는 거잖아요. 뭐 일개 앵커가 뭐 이런 주식은 쳐다보지 마시라 그런 소리 하느냐 SBS BG 오지랖이 넓다 하셨겠지만 그러고 나서도 이게 무슨 상한가 몇 방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황제주 자리에 등극했다. 이런 주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잘못하면은 탈출이 안 되는 그런 주식이고 우리 사주는 나중에 또 족쇄가 안 될지도 걱정이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또 북한이 또 움직이네요. 뭘 또 쐈네요. 탄도미사일로 의심되는 그런 물체가 뭐 일본에서부터 보도가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하고 이래저래 뭐 그거 합니다. 어수선하네요. 시장 분위기가. 그리고 이건 뭐 시장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좀 이렇게 상식은 서로 지키는 사회가 계속돼야 되는데 어제 저는 월드 시리즈 양키스하고 그거 보다가 그냥 4차전에서 끝나나 싶었는데 양키스가 그래도 힘은 냈는데요. 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테지만 1회 말 첫 타자 그 파울플라이가 된 게 우익수 쪽 아예 관중석으로 들어가는 걸 그 단신에 무키 베스가 뛰어올라서 그걸 잡아내는 엄청난 파인플레이를 했는데 양키스 그 팬 2명이 그 팔을 잡아가면서 글러브에서 공을 끄집어내다가 퇴장당했어요. 그거는 무슨 생각으로 그 양키스 팬들은 글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뺏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몰상식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댓글에 보니까 양키스가 양키스 했다 하는데 양키스가 뭔가 양스럽다. 원래 그쪽에 팬들이 유난을 떱니다만 그것도 이제 그 왜 좋아하는 극성 팬들 유니폼 입고 왔는데 뉴욕자만 보였는데 밑에 Y자만 보였는데 아마
양키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입었던 유니폼은 양아치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유, 근데 이래저래 서로 상식은 지켜야 되는 네. 그런 사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장이 좀 안, 상식이 장이 안 통하는 열렸으면 사회였으면 싶으니까 좋겠다는 별 헛소리를 다 하면서 시간 때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국내 증시도 좀 변동이 경로 만만찮을 것 같네요. 보여지네요. 네.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김승엽 미국 주식 전략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 연구님 오랜만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상기되셨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약간 좀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방금 바로 택시를 탔는데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아, 출근 시간이고. 예, 고생하셨어요. 사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많죠. 예. 아니 지금 저희들도 참 진행하기가 민망한데 어제는 우리 유한타 유동훈 본부장 나오셔가지고 뭐 나스닥을 가지고 무슨 뭐 어벤져스니 뭐 다이하드니 이런 소리 했습니다만 또 하루 사이에 또 이게 지금 계속 여기 머물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또 실적이 좋아도 뭐도 하고 이런저런 악재가 보이는데 우리 지금 김 연구원님이 미국 주식 전략 쪽으로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네. 외환도 보시지만 맞습니다. 미국장 지금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정도, 그러니까 11월 대선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역사적 평균을 보면 항상 네. 10월은 대선 전까지의 미국 주식 수익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대선 후보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하거나 아니면 아직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익률은 좋지 않았는데 이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뭐 GDP 성장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에서 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S&P 500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상승 속도를 그대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면 이미 금리 인하를 한 시점으로부터 현재 수준까지 저희가 타움을 생각했을 때 6,000포인트를 넘어야 맞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그걸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관련돼서 시장 내 노이즈가 꽤 크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연착륙으로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지금 이게 좀 빠질 타이밍이냐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시장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간밤에 이슈가 있었던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 회계 부정 의혹 이게 단순히 이 종목에 한해서만 저희가 좀 국한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우선 SMC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랑 좀 연결을 많이 지어서 보는 종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감사회견 거절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제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회사의 이제 개인적 이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슈퍼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미루거나 10K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런 어떤 비슷한 행보를 몇 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좋은 회사지만 그 관련된 이슈가 이미 몇 번 소화가 됐던 만큼 사실 그 관련된 이슈가 반도체 섹터 전체 문제로 연결될 여지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 분들도 저 많이 들고 계시죠? 많이 들고 계십니다. 그래. 그러니까요. 어제 미국 GDP 3분기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헤드라인하고 안에 좀 들어가 보면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번에 나온 GDP 수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 2.8%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연준의 GDP 수치,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FOMC에서 제시했던 GDP 이제 기대 수준이 있을 텐데 저희가 1분기 GDP가 이제 1.4%, 2분기 GDP가 3% 나왔습니다. 근데 연준이 제시했던 GDP 목표치를 만족하려면 3분기와 4분기 GDP 평균치는 1.8%가 나와야 맞아요. 그래서 1.8%보다 높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적어도 연준이 우리한테 제시했던 금리 인하 경로보다는 좀 더 늦춰질 수 있겠구나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금리 인하 거다. 속도가 늦춰질 수 맞습니다. 있겠구나. 네. 어쨌든 연준은 이제 그 정도 2% 정도 수준의 GDP 성장률을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FOMC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산정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2.8%다라는 헤드라인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좋구나라고 좀 받아들이는 요인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설왕설래가 많죠. 뭐 정부 관련된 정부 지출이 많았다라든가 아니면 개인 소비 지출 면이 가장 GDP 성장률을 크게 이끌었다라든가 사실 그 세부 항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비에 대한 견고함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 소비가 어느 쪽 소비가 좀 좋으냐를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사실 GDP 내에서의 어떤 소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제조업과 이제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로 각각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 ISM 기준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조업은 아직까지는 50선, 기준선이라고 부르는 50선을 하회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이제 기준선이 5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이제 걔네의 PMI 기준으로 보면은 위축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 서비스업은 확장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어떤 업황이 다르니까 어느 쪽 소비가 좀 더 좋아야 하느냐라고 저희가 본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서비스가 좀 더 좋아야 돼요. 그러나 이번에 GDP 속 내용은 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제조업 단에서의 소비가 조금 더 좋았고 서비스 단에서의 소비가 조금 더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해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조업과 서비스 내에서의 소비는 사실 크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공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누가 아직까지 더 확장세고 누가 확장세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특히 3분기 GDP는 3분기 통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건 이제 한 달치를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업황이 뜨겁다고 하지만 소비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올 수도 그리고 제조 PMI는 조금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드는 세부 내용이었고요. 이건 여기까지는 이제 세부 내용을 통해서 본 해석이었고 또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헤드라인이 2.8%다라고 한다면 네.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었던 뭐 빅컷이라든가 이랬던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25bp 인하 가능성이 저 화면에서 통해서도 나오겠지만 95.5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고용 상황은 어떤가요? 그 이전에 나온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 보면은 2021년 초 이후 최저치잖아요. 그래서 고용 시장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 이건 사실 또 근데 ADP 고용 지표와 좀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뭐 구인이 감소가 되고 있긴 했죠. 특히 이제 해고 수가 많았다라는 건데 또 ADP 민간 고용은 또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한 달치를 두고 의미를 본다기보다는 추세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원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논팜 고용 지표를 좀 선행한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이 선행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지표의 혼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라고 하면 특히 저소득층 내에서의 고용 연결성이 9월까지는 꽤 괜찮게 보였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소비에 대한 어떤 위축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저소득층들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 풀었던 이제 초과저축 수요에 대한 돈을 모두 다 소진했고 그럼으로써 내가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층들이 점차적으로 일자리로 빠르게 유입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가 좋았던 겁니다. 다만 근데 어제 세부 내용을 보면 고용지표 세부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는 좀 반대로 됐어요. 저소득층 저희가 흔히 이제 일용직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
그 파트타임 잡 같은 경우에 일자리 수가 조금 더 부족했고 전문직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고용을 너무 좋게만 만들었었던 그 수치들이 이제부터는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가능하게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 전 고용,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 보면은 실업률이 우선 4.1% 네네. 너무나 좋게 나왔고요. 부인 건수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좋게 나왔던 이유를 저희가 많이 이제 분석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부 보전 일자리 수가 너무 많이 늘었다. 만약에 정부 네. 보전 일자리 수가 그때 당시 배제가 됐다면 실업률은 4.1%가 아니고 4.5%였을 거다라고 시장 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거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상황이 계속 이제 좋을 거냐, 이제는 조금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 연결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이 우려할 만큼 고용이 부러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뜨뜻미지근함, 그게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의 테마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그리고 이번 주에 그 M7 중에 5개가 이제 한참 그걸 하는데 실적 발표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이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새벽에 어닝콜도 있었죠. 예, 예. 아니 메타도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장 마감 후 시간에 거래에서 3%대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도 아까 처음에는 시간에 거래에서 상승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3.7%.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에 거래에서 오히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빅테크 주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실적도 좋고 한 와중에 이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차익 실현 내지는 어느 정도 더 올라가기가 버겁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우선 뭐 네. 방금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또 이제 발표를 했던 빅테크를 관점으로 여기까지 연결을 네네. 해보면 어제 구글이 나왔죠. 구글, 네. 사실 네. 그전에는 테슬라가 나왔고 예. 네. 저희가 흔히 M7 내에서 테슬라는 잘 나왔고요. 잘 네. 나왔고. 네, 구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글이 이제 발표가 되고 저희가 흔히 알파벳이라고 이제 많이 분류하는데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4%에서 5%대 상승을 보였는데 네. 메타와 이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메타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실적. 좀 보였거든요. 예. 실적 같은 예. 경우가 특히 예상치를 좀 상회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다만 가이던스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던스 같은 경우가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를 좀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망감을 좀 유출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이던스의 쇼크로 인해서 얘네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좀 하락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저희가 흔히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시장의 예상을 밑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프리장에서의 하락폭은 점차적으로 좀 메꿔지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메꿔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죠. 얘네들의 실적 발표만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가이던스에 대한 하락 우려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기 펀더 자체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서 이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AI 관련된 수익화는 여전히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광고로 연결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코파일럿 PC가 사용자와 경험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AI PC에 대한 어떤 확장 가능성을 자신했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전 실적 발표와 비슷하게 AI를 관련한 어떤 본인들의 광고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계속 이제 열풍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확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를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다만 프리장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차익 실현에 대한 이슈도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리는 아직 하지 말아보자. 이유를 다른 데서 만약에 있다면 찾아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가 찾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으로 자본 지출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애저 클라우드 이게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그래도 크리티컬할 수 있는 포인트 아닌가요? 우선 애저 클라우드가 성장률 왜 둔화가 되느냐를 예. 어닝콜에서 발표한 이유를 좀 보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캐펙스 지출이랑 비슷한데
그 클라우드 시장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경쟁사에서 서로 땅 따먹기 게임이거든요. 네네. 애저 클라우드를 이제 얼마 전 이제 구글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아마존 내에서의 클라우드라든가 서로의 어떤 클라우드 내 경쟁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 그 캐파 자체가 시장 자체가 점차 네. 확장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클라우드는 결국에는 기관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기관들이 클라우드 이용을 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 인프라가 투자가 많이 돼서 빠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네. 현재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원하는 수요만큼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야 된다가 이제 첫 번째 전제인데 그러네요. 그거를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것만으로 사실 불안하다. 너희가 돈 너무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네. 어찌됐든 그게 결국에는 성장을 하기 위한 근본 필수 조건이고 이제 이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듯 그런 것들이 수익화를 연결이 되고 있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캐펙스가 늘어났다마는 이제 안 좋은 이벤트로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애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로의 뭐 분기별 어떤 경쟁적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실적은 또 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애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마찬가지고요. 이게 관련된 클라우드라든가 그 세부 속내용이 좋았기 때문인데 요번엔 좀 밀렸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확실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15%에서 20% 정도의 어떤 빅파이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 번의 실적 발표를 인해서 회사 자체 펀더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약간 이제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주가가 조금 약해졌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시기라고 얘기하실 만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정도 이후에는 증시가 다시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이 타이밍에 우리가 옥석을 좀 가려보자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9조 2천억 원, 반도체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되는 날이었고 지금 호가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1% 상승이 예상되는데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한 걸 감안했을 때는 좀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 영향은 지금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좀 그래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호가 분위기만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그동안 오르지를 못했잖아요. 예. 뭐 글쎄요. 이제 저렇게 지금 예상가 정도로 이제 나와준다면은 나름 K 증시의 반전 가능성을 여전히 살려둬야 되죠. 제가 제일 최근에 봤던 어떤 이게 저기 뭐 토론방 비슷한 종목 관련한 그런 채팅창에 올라온 글 중에 어제는 미국 때문에 빠지고 그저께는 중국 때문에 빠지고 어제는 필리핀 때문에 빠지고 이제 필리핀까지 나오더라고요. 참 이거는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건데 남들 다 빠져도 한번 올라가는 날도 그런 날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아까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싶다는 어떤 뷰를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미국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기보다는 내년 증시의 어떤 흐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의 재료는 너무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맨 처음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우세를 보이다가 해리스가 역전하나 싶었다가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로 돌아왔거든요. 네. 이 일련의 과정을 겪다 보면 내가 어떤 수혜주에 투자해야 돼가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뭐 물론 트럼프 좀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뭐 DJT 같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종목을 투자하면서 이제 많은 수익을 얻으시기도 하지만 방금 무슨 종목이라 하셨죠? DJT라고 DJT? 네. 그 이제 트럼프 테크놀로지 그 트럼프 관련된 어떤 미디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어떤 테마성 그 종목들이 좀 쭉 오르고 그거를 이제 편승할 수는 있겠지만 무거운 큰 장을 봤을 땐 나는 어디 투자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채권 금리는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 그럼 자금을 우선 채권으로 좀 옮겨놔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좀 확인이 됐거든요. 심지어 자금 플로우 같은 경우를 봐도 주식에서 좀 빠져서 채권으로 가는 경우가 몇몇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불확실성이 끝나고 그러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베팅해야 될지가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투자하는 데 좀 더 과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저희가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분류할 수 있는 뭐 화석 연료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아니면 복지 이런 쪽이 꼭 관련된 수혜주가 이제 있겠죠. 그런 쪽에 적극적 투자가 시작되고 펀드가 흘러감과 동시에 최근에 유동성 장세를 좀 보자면 여전히 재무부가 꾸준하게 돈을 조금씩은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과 공조를 해서 이제 바이백을 통해서 꾸준하게 돈을 계속 조금씩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도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 Q&A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이제 재무부의 유동성 상황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럼 유동성은 조금씩 계속 풀리고 있어요. 게다가 대선이 종료가 되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들이 장전해놓은 본인들의 그 재무부 지갑이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돈이 조금씩 더 많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불확실성도 끝났고 금리 인하가 어쨌든 그 텀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위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이제 총 57번의 미국 대선 이슈상 역사상 그러면 월별 어떤 S&P 500 증시 평균 수익률 평균을 좀 내보면 11월과 12월은 대체로 항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증시의 심리적 어떤 여건으로 있어서도 투자 심리가 그때는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11월, 12월에 다시 한번 오른다에 대한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대선 후보 누가 되더라도 좀 연출되지 않을까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572포인트고 코스닥도 0.69%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3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800억 원, 전년 대비로는 277% 넘게 급증한 수치고 특히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40.2% 하락했는데 이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로 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일단 호가 분위기는 좀 잠잠하네요. 지금 보합권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AMD도 10% 넘게 떨어진 상황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32% 넘게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SK 하이닉스가 2.7%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9,6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40만 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3만 9천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가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3,800원,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만 8,350원. KB금융이 1.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2,500원. 포스코홀딩스도 0.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3만 7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지금 고려아연 공시를 통해서 이제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공개 매수가가 83만 원에서 89만 원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유상 증자 가격. 글쎄 어제 이제 한가 나왔고 지금 호가에서도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한가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75만 7천 원이고 영풍정밀, 영풍도 2%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고려아연과 이제 영풍과 MBK 파트너스 간에 계속해서
그 경영권, 지분 싸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2.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지분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죠. 고려한 측도. 일단은 지금 주가가 보시다시피 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500원, 에코프로 BM도 1.2%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8,100원. 에코프로가 1%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치 결과 7만 9,500원. HLB, 리가캠 바이오도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엔캠도 1.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흘 연속 하락인데 호가는 17만 2천원. 휴재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 27만 4천원. 클래시스 1.9% 하락 예상되고요. 삼천당 제약이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7,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노공업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지금 4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오늘은 진짜 시장이 어수선할 걸로 보여지네요. 지금 뭐 고려한 이슈도 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기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고려연이야. 네. 한 50만 원 중심으로 아래 위로 뭐 몇만 원씩 왔다 갔다 하던 종목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죠? 저 회사가 지금 저 경영권 분쟁 말고는. 그러면 원위치 해야 됩니까, 저거? 원위치 한 데서 또 뭐 할인 얘기 나오나요? 계산법이 복잡해집니다만 어쨌거나 저기에 뭐 저 종목에 뛰어드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빠져나올 만한 어떤 테크닉이 있는 분들이 그거 하셨으니까 알아서들 하시겠고, 지금 미국도 우리도 저는 우리 김성희 연구원님의 조금 이제 그 부분에 약간은 저는 우선 이 커진 변동성이 좀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에, 제약 바이오 쪽에 미국 대장주가 일라이 릴리라고 하면은 어제 결과적으로는 6.28% 이것도 급락이라고 할 만합니다만, 그렇죠. 이게 장중에 15% 가까이 빠졌다가 낙폭 줄여서 저 정도예요. 이런 종목들이 막 저렇게 10몇 프로씩 한다는 거는 시장이 이거는 무슨 뭐 거래량 터진 거 보니까 또 그렇게 빠지니까 싸다 싶어서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왔나 봐요. 이거는 무슨 투자라기보다도 이거는 뭐 완전 진짜 돈 놓고 돈 먹이가 됐나 싶기도 하고, 미국도.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과 조금 이렇게 소외될 수 있는 업종, 그 말씀을 하셨고, 그것과는 다르게 추가 금리 인하를 연준이 곧이어서 하느냐 마느냐도 거기에 따라서도 또 업종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우선 이 부분도 살짝 이제 가까워지니까, FOMC가 가까워지니까 뭐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분도 여기도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롱 쪽인데, 맞습니다. 매수 쪽인데 11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을 언급하시기도 하고, 지금 요 연준이 바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선 금리 인하 관련된 네.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일라이 같은 경우도 뭐지 낙폭이 컸던 이유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어떤 하나의 제품 같은 경우 하나를 이제 손실이 너무 크게 나서 그걸 인식을 해버려서 그게 재무제표상으로 손실이 크게 나왔다, 예.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고, 뭐 본인들의 비만 치료제가 이제 생각보다 매출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외적으로 봤을 때, 큰 위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큰 종목에 한 번씩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이제 어제 좀 관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시장이. 네.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 크게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관리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연준의 이제 관계자다라고 하면 예. 시장에 한 번씩 그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예.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예. 이건 심리적인 이유라고 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은 아니고 블랙 먼데이라고 봤었던 8월 5일 날. 맞습니다. 엔화가 예. 한번 쭉 이제 약세를 예. 보이면서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쭉 들어오면서 미증시가 한번 쭉 빠졌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미 증시가 쭉 빠졌었던 이유가 펀더에 대한 어떤 악화냐? 그렇지는 않다. 이건 대부분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컸다라고 보는 게 좀 맞았다라고 그때 당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엔캐리가 이제 엔캐리 청산이 되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엔화 매도 그 기술주 롱을 걸어놨던 포지션들이 없어지면 그럼 반대로 엔화 매수가 되고 기술주 이제 숏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물량들이 쭉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좀 빠졌고 거기에 심리적인 어떤 탄력도도 같이 붙어서 내려왔다라는 건데 그게 다시 한번 어찌됐건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 이제 실제 경제 체력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조금씩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심리가 불안한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31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했고요. 이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게 떨어졌습니다. AMD 10% 넘게 떨어지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32% 넘게 급락했죠. 특히나 뭐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감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회계법인 그 사임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됐고 또 고려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죠.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 떨어집니다. 2,575포인트, 코스닥도 0.57% 하락합니다. 73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 떨어집니다. 58,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 약세입니다. 196,6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6% 떨어집니다. 409,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8% 하락하면서 1,023,000원. 현대차도 떨어집니다. 219,500원이고요. 기아도 지금 1% 안팎으로 좀 하락이 이어집니다. 93,100원. 그리고 셀트리온은 0.2% 소폭 하락이고요. 187,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이죠. KB금융 0.8% 떨어집니다. 93,100원이고요. 네이버가 0.69% 하락으로 17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2% 소폭 하락 보여줍니다. 이 거래 연속 내림세고 378,500원, 에코프로비엠도 0.8% 하락합니다. 168,700원이고 에코프로가 0.75% 떨어지면서 79,800원, HLB가 지금 0.7% 내림세 65,200원,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 하락입니다. 12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약세 흐름 이어집니다. 엔캠이 1.8% 떨어지면서 177,700원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은 보합이네요. 클래시스 오늘 2% 약세입니다. 5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거래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외국 개창구 쪽에서는 또 매수 주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내림세, 리노공업 1% 약세로 17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오늘 보니까 시장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뭐 양시장 지금 1% 넘게 떨어집니다. 코스피가 2,563포인트, 코스닥도 73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계성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부 뭐 제약주들 정도가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진바이오텍이 지금 10%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835원. 이글베트 6% 강세 5,450원. 대성미생물 1% 상승.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섹터가 동반적으로 움직임이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으로 좀 움직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종목 간에는 이제 혼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LPG 관련주들 움직임이 조금 이어집니다. 흥구석유가 1.9% 상승 16,490원,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도 1.5% 올라가고요. 대성산업, SK이노베이션 좀 올라갑니다만 글쎄요,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탄력적인 움직임은 아니고요.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딱히 왜냐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9개고 하락하는 종목이 624개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324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1,149개입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679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2억 원, 69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5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5억 원, 21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전일 정기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1원 40전 하락한 138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좀 글쎄요. 아니 근데 뉴욕 증시 떨어진 거에 비하면 너무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문매를 뉴욕 증시 올라도 빠지는 장인데 뉴욕 증시 빠졌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제 질문이 오문이었네요. 예. 아니 개인들 왜 이렇게 사죠? 요즘 개인 투자분들이 떨어질 때 사고 예? 아니 오르면 떨어질 때 팔고. 사고 뭐 좀 올라오면 팔고 했던 게 그동안에 잘 통하긴 했습니다만 무슨 확신이 이렇게 있으신가? 아니 저기 그렇더라고요. 저 김성희 연구원 저기 이게 경제 채널 주식 관련한 채널 진행을 맡다 보니까요. 성질 죽여야 되더라고요.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잖아요. 이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펀드 매니저는 오르는 게 좋죠. 주식을 갖다가 사서 운용, 뭐 헤지 펀드처럼 뭐 숏도 치고 이런 쪽에는 또 그쪽 얘기는 다릅니다만, 제 얘기는 우리 김성희 연구원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어떻게 오른발 제비세요, 왼발 제비세요, 아니면 양발 다 쓰세요. 즉 각자의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 바닥을 잘 짚어내는 성향이 있고 꼭지를 잘 진단하는 성향이 있고 한데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좀 짚어내는 성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닥을 짚어내는 성향.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 아직 멀은 거예요? 아니면 바닥이 다 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으로. 한국 시장이요. 자, 한국 시장 질문 가면 다들 이렇게 난감해 하시네. 찐으로 웃으시는데요. 네. 한국 증시 이게 저는 이제 미국 쪽을 그 담당을 하다 전문이시긴 보니까 하지만. 네. 한국 쪽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네. 뭐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이제 분위기 변환이 되려면 어떤 이제 시장이든 간에 이제 비단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의 그 좀 어떤 증시 분위기 변화가 좀 되려면 네.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체질 변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정책에 대한 변화라든가 예를 들어 얼마 전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수만이 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안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반등 모멘텀을 좀 타려면 결국에는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내부 가치 변화라든가 주주 환원성 변화라든가 근본적 체질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가 어떤 트리거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트리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반등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데 대형주들이 왜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죠? 지금 보면은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7%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물산도 6% 떨어지고 대형주들이. 예, 대형주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 수급이 계속 팔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잖아요. 이게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은 이게 우리 원화가 진짜 강세로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습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하고 환율은 별 상관관계가 안 보이던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죠? 네. 달러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달러 같은 경우는 이게 달러가 대표적으로 누가 당선이 되느냐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법인세를 이제 인하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세금 낮추면서 세금을 많이 안 걷어요. 그럼과 동시에 보편적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러면 경기에 대한 부양은 필요하니까 난 통화 정책으로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되게 강력하게 외치는 건데 그 관점에서 달러의 가치가 오를 거냐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트럼프는 달러 가치를 좀 하락하게 만드는 걸 어느 정도 선호하지 않나라고 좀 앞으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해리스의 정책과 달러의 가치는 큰 연동성은 없습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경기 펀더에 따라 갈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뭐 우리나라 환율로 가정하면 1,300원이 이제 뉴노멀이 됐잖아요. 이제는 1,380원 얼마 전에 1,400원 거의 이제 터치하냐 안 하냐 막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1,400원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롭게 뉴노멀이 되기 전 수준인 지금 이 수준이 저는 한동안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가 아무리 내려온다라고 해도 그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려면 네. 적어도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금리가 쭉쭉쭉 내려와야 어찌됐건 결국엔 채권 금리도 내려오고 채권 금리가 내려와야 돈에 몰리는 속도가 달라져서 달러도 좀 내려올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한 미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한국 증시보다는 아직까지는 높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한국 증시 잘 안 사는 거죠. 다 미국 증시 사려고 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의 호주세를 좀 계속 상대적 우위를 보인다라고 하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동안은 좀 높은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1,300원 뉴노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된 어떤 이슈는 한동안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전문이시니까 그러면은 지금 미증시는 그래도 좋잖아요. 언제까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뭐 내년 이제 연간 전망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작성 중이세요? 네, 이제 11월 한 첫째 주 정도에 이제 연간 전망 발표가 될 건데 미국 증시는 내년의 핵심 화두가 뭐냐라고 하면 이건 근데 사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내년의 화두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엔 AI를 통한 생산성을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AI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점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부동산 침체 이슈로 인해서 계속 디플레 우려가 나오고 뭐 지금 지준율 인하다 11월에 이제 정책 회의가 하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1.5조 위안 이상의 유동성을 풀 거다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다 할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결국에 지금의 트렌드 속에서 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훨씬 높여줄 수 있는 AI를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미국이 있다라는 거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봤을 땐 물론 요번에 실적 발표에 미끗하니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외로 좀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3%, 4% 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좀 왔다 갔다 계속 할 수가 있겠죠. 다만 걔네들이 투자한 캐펙스가 얼만큼 AI로 수익화가 되느냐가 첫 번째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메이저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걔네들이 꾸준하게 돈을 투자하려면 어찌됐건 금리에 대한 여력이 계속 낮춰져야 되는데 그 금리 여력이 낮추는 속도가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낮춰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흔히 이제 골디락스라고 부르는 그 국면이 어느 정도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장이 아직까지는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훨씬 많거든요. 고용이라든가 GDP라든가 대부분의 경제 지표는 침체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체로 갈 만한 여지가 있다 정도를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지 현재 나와 있는 지표가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건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 증시는 여전히 좋을 만한 여지가 높다. 그리고 AI가 아직까지는 생성형 AI지만 이제 추론형 AI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간이 1을 주면 걔네들이 5를 생산해 오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의 어떤 추가적인 증시 랠리는 가능하다. 네. 그 전제 조건이 다만 이제 골디락 연착륙이고 AI의 수익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스탠스가 너는 그렇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경제 체제라든가 다양한 어떤 저만의 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체제, 그 전제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를 다르게 보실 수는 그러네요. 있는 거겠죠. 그 뭐 연간 전망 마감이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미국 대선하고 FMC 보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는 하지만 네, 사실 그 전에는 이거 뭐 참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희 입장에서는 네. 어떤 분들은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예. 쓰기는 하는데 예. 이제 미리 쓴 부분과 그거를 같이 합쳐서 이제 연간 전망을 발표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써놓고 변동성 있는 건 남겨두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예상과 다르게 갔다. 네. 그때부터 이제 밤샘 야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거 나오기 전에 써야 선점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또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우스마다. 네. 그래요. 어쨌건 연구원님은 AI 쪽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들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BOJ도 있죠. 맞습니다. 금리 결정하는 날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아주 복잡해졌던데 BOJ가 지금 일본 총선 이후로 이시바 시게루. 예, BOJ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선 뭐 이제 여당이 좀 힘을 많이 잃었잖아요. 많이 잃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이 치고 올라오는 건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여당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외쳤던 건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였단 말이죠. 네. 이제 어느 정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존 이전 스토리를 한번 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되게 YCC만으로 금리를 컨트롤하다가 네. 그 YCC 상단만 조금씩 왔다 갔다 예. 하면서 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예. 어느 순간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얘네는 근데 사실 정부 부채가 너무 높은 국가입니다. 250% GDP 대비 250%라서 금리를 함부로 그렇게 막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높이면 자기네들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지급해야 되는 이자 수준이 너무 올라간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YCC로만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정치인인데 계속 YCC만으로 이걸 컨트롤하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은 등을 돌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정치인인데 나의 어떤 지지 기반이 약해진다라고 판단을 하니 이제 요번에 들어왔던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꾸준하게 외쳤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요번에 만약에 여론이 계속 이거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 총선 결과가 상당히 여당한테 불리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 들어올 어떤 그 정치 내각은 반대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게 맞나? 네네. 우리가 얘네들의 어떤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거에 있어서의 부담이 이미 충분히 있는 국가입니다. 정부 부채가 워낙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네네. 어찌됐건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같이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조금 시계를 넓혀서 보면 내년 미국은 분명히 본인들의 국채를 사주기를 원할 거예요. 대표적인 어떤 게가 일본인데 근데 일본이 지금 정부가 하는 이런 정책 행보가 미국의 입맛과 잘 맞을 거냐는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